의과대학 졸업하시고 좀 독특하게도 미국의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다시 또 진학을 하셔서 생물학을 전공했어요. 부전공으로는 심리학도 하시고, 그리고 그걸 이제 마치시고 또 한국에 와서 경희대에서 동서의학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어떻게든지 통합하자는 취지의 대학원인데 거기 석사를 마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한 2년 정도 원장님으로 근무하시다가 또 소람한방병원에도 얼마간 있으셨다가 서대문에 병원을 여셨어요. 그래서 보통 한의사들보다는 서양의학적 도구에 많이 익숙하고요. 설명을 잘 하셔요. 그래서 이제 저랑 서호영 원장님이랑 정현정 원장님이 같이 논문을 공동 저자로 했던 논문 두 개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설명 대사방 거기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논문을 보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읽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현정 원장님이 파워포인트도 활용하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또 좀 질문해 주시고요.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암 환자로서는 어떤 관점으로 논문을 접하면 좋을까? 좀 이해하기 쉬울까? 아니면은 재미는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논문을 볼 때 어떻게 하는지 조금 알려드릴까라는, 당연한 얘기고 되게 별거 아닌 얘기인데 혹시나 팁이 될까 싶어서 나는 무슨 암인데 이번에 우리 교수님이 무슨 약을 쓰자고 하던데 그 약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나한테 맞을지 아무도 안 가르쳐 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쓰는 방법을 조금만 담았습니다. 제가 좀 영혼이 좀 자유로운데요. 뭐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자리를 지켜라 이러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밤을 새워서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좀 자유로운 사람들, 매여 있지 않으신 분들도 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다닐 필요도 없고 그냥 인터넷만 있으면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게 퀴즈예요. 무엇일까요, 이것이? 예, 땡땡이 있으니까요. 이제 논문은 편안하게, 저는 뭐 커피 마시면서 카페에 가서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이제 일단은 그렇게 한번 훑고 그 다음에 이거를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되는 포인트를 이렇게 뭐 색칠을 해놨다가, 아니면 요즘에는 핸드폰 다 있으니까 바로바로 검색하실 수도 있고. 한 번에 이해하면 천재입니다. 아무도 못해요. 논문이라는 거는 사실 1년, 2년 걸려서 하나 나오거든요. 박사학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생물 쪽은 한 5년? 최소한 5년?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6년, 7년 이렇게 잡아요. 물론 석사랑 합쳐져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고 힘든 과정인데, 그거를 막 한 10쪽? 거기에 다 담아내야 되는 게 논문이다 보니까 그 몇 년에 걸친 거를 어떻게 몇 쪽에 담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약이 되어 있고, 이 정도는 이 공부하는 사람이면 알겠지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암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찾아보면은 자료들이 많아서 참고하실 부분이 많으니까, 참 예전에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공부할 때보다는 너무 좋은 세상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전문 용어 역시 땡땡이 있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고, 영어도 모르셔도 돼요. 그다음에 디테일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암 환자기도 하니까 디테일에 너무 집착하거나 이렇게 매여 있는 이런 그거보다는 근본적인 거, 그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논문을 볼 때는 항상 제목만 정독으로 여러 번 읽어봐요. 이게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제목에 다 들어있어요. 제목을 정할 때 마지막까지 이제 서밋을 하기 직전까지 제목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가장 고민하거든요. 어떻게 이 제목을 이 단어를 먼저 쓸까?
이 단어를 먼저 쓸까? 예를 들면 우리도 안티 튜머라고 할까? 안티 캔서라고 할까? 뭐가 더 맞을까? 뭐 이런 고민을 끝까지 해요. 그래서 제목이 가장 그 쓰신 분들의 이 노력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셔도 일단 한 절반, 그것만 이해하셔도 절반은 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 번, 내용은 모르겠지만 여러 번 읽으면 되는데 잘 골라서 그거 하나만 여러 번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하나만 넘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게 논문 읽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제 아직도 그 퀴즈 답이 되게 쉬운 건데 아실 거예요. 지구의 역사는 저는 이거 전과 후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빌리언이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4.56이니까 45억 6천만 년 전에 지구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물 분자가 지구에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가 생겨났어요. 이게 막이 있잖아요. 초록색 막이 있죠. 이렇게 요 막이 있죠. 막이라는 것이 생명의 근본적인 어떤 구별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랑 나 아닌 외부의 물질을 구별시켜주는 것이 이 세포막이고, 이 세포막이 생기면서부터 그 안에 물질들이, 구조물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걔네들이 이렇게 원래는 막 떠다니고, 물속에 떠다니고 있다가 어떤 순간에 막이라는 걸로 형성이 되어서 그때서부터 생명이 탄생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때는 이제 핵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원핵 생물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산소가 늘어난 다음에, 산소가 늘어나서 이제 핵이라는 곳이 산소 대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핵이 생기는 어떤 또 세포가 생기고, 요게 이제 진핵 생물이라는 거죠. 원핵 생물과 진핵 생물이 되게 중요한 차이인데, 우리는 당연히 진핵 생물이고, 아메바 같은 애들이 이제 원핵 생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세포 핵이 있는 옆에 또 엽록소가 들어가면은 광합성을 하는 식물이 되는 거고, 이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서 우리 같이 이제 세포 대사를 하는, 산소 대사를 하는 이제 생명체가 되었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원래는 바다에 다 생명체가 있잖아요. 근데 바다에서 다 땅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소나무 같은 애들이 먼저 맨 처음 땅으로 올라온 식물들이고, 그다음에 파충류, 그 전에 이제 양서류나 이런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오죠. 파충류, 양서류 이렇게 땅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사람이 딱 탄생을 했어요. 이제 거의 이게 45억 년 동안 이루어진 일인데, 그다음에 이건가? 그다음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봤을 때 이거예요. 구글이 딱 나오면서부터 지구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또 누가 딴지를 건다면, 근데 유튜브 탄생도 되게 중요하지 않아?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이제 구글 다음 일이고, 이때서 이거를 기점으로 사람들의 그 생활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는 구글을 참조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논문이 하나 있죠. 이 논문 혹시 보셨나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논문을 예로 들어서 어떻게 논문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지, 쉽게 보실 수 있을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이재영 원장님이 쓰신 논문인데, 논문을 볼 때는 먼저 제가 제목 먼저 보시라고 했죠. 제목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무슨 저널에 들어갔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인비보라고 하는 저널에 이제 이게 게재가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저널은 임팩트 팩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인용 지수라고 해서 내가 무슨 논문을 썼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참고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거라서, 이 논문에 있는 어떤 내용을 내가 논문을 쓸 때 참고로 자료로 써야겠어 라고 결정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레퍼런스로 쓰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나타내는 지수예요. 그 다음에 앱스트랙트는 이제 초록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배경, 저는 배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논문을 내가 이 연구를 왜 하게 되었나 라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다음에 결론은 저는 제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무슨 연구를 해야 될까 이런 거를 또 디스커션에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제목은 왜 중요하냐면, 아까 그 논문으로 돌아가서 맨 처음에 제목에 엔티 캔서 이펙트라고 적혀 있죠. 항암 효과. 그다음에 ERM210. ERM210 이게 주인공이에요. ERM210의 항암 효과를 보겠다는 거고,
리버 캔서 셀, 간암세포를 대상으로 보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ROS 미토콘드리아 디펜던트. ROS는 이제 ROS가 뭐지? 그러면 활성산소인데 되게 쉬운 건데 영어로 적혀 있어서 뭔지 모르시잖아요. 그냥 구글 찾아보시면 돼요. 활성산소, 미토콘드리아에 의존적인, 그다음에 아포프토시스, 이거는 세포 자멸사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그런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통해서 ERM210이 항종양,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을 쓰신 거구나라고 그냥 제목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효과가 있겠네. 만약에 다른 논문, 뭐 다른 항암제에 관한 거를 우리가 찾아보겠다라고 했을 때도 제목만 보셔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앱스트랙트 초록인데 여기에 줄거리가 있어요. 이거를 보셔도 되는데 이거 사실 좀 이해하기가 저는 참 힘들더라고요. 이거는 여러 번 읽어야 이해가 좀 돼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좀 풀었어서 좀 이해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몇 년 전에는 무슨 연구를 했고 몇 년 전에는 무슨 연구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겠다 뭐 이런 거, 그거는 좀 쉬운데 이거는 그냥 여기 보면은 목적, 그 다음에 뭐 방법론, 그 다음에 결과, 결론, 단어 다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집약돼 있어서 어려워요. 만약에 논문을 그냥 줄거리만 알겠다 하면은 일단은 제목, 그 다음에 초록을 여러 번 읽으시면 끝나요. 그 다음에 내용 부분은 사실은 제 방법론인데 내가 좀 더 설득을 확실히 당하고 싶다, 이 논문을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보시면 되고, 그냥 나는 그냥 믿을래 라고 딱 덮어놓고 믿으시겠다고 하시면 그 부분 안 봐도 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이제 암 환자분들이시니까 아무거나 더 무턱대고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얼마나 연구를 잘했는지 내가 확인하고 믿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 방법론을 찾아봐야죠. 그래서 아까 전에 임팩트 팩터를 조금만 설명하고 지나가면, 보통은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아까 인비보라는 저널의 임팩트 팩터가 어떻게 되나 이거를 확인을 하면 이 숫자가 높을수록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저널이잖아요. 그래서 좀 공신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뭐 이상한 말을 해도 뭐 사이언스에 게재됐어 그러면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할 때 한 1년, 그러니까 2018년은 1년 전이잖아요. 19년보다. 그다음에 2년 전에 논문이 게재된 숫자, 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비보라면 인비보라는 저널에 2018년, 2017년에 게재된 논문 전체 숫자가 예를 들어서 34라고 해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다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저널에 어떻게 레퍼런스로 등록이 됐다. 그것들을 다 더해요. 다 더했더니 122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을 수도 있고 다른 저널에 게재될 수도 있을 텐데 그거를 나눠가지고 그 숫자가 3.588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게 다 약자여가지고 이제 뭐 어메리칸 저널 오브 리프로덕티브 뭐 이뮤널러지 뭐 이런 식으로 약자로 다 이렇게 써놔가지고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임팩트 팩터가 1.931, 0.701, 3.257 이런 식으로 다들 0 얼마, 1 얼마 이런 식이에요. 고만고만해요. 내가 논문 하나 쓰면은 다른 사람이 내 논문을 인용할 확률이 1 되면 다행인 거예요. 그냥 묻혀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낮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2.09예요. 그러니까 내가 논문 하나를 인비보에 등록을 시키면 이 논문이 다른 사람이 이제 레퍼런스로 쓸 확률이 한 2 정도 된다. 이렇게 되게 좋진 않은데 그래도 준수한 편이에요. 준수한 편의 논문이다. 1도 있잖아요. 0도 있잖아요. 그런 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걸 다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논문도 여러분 혹시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고3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재영 화장님 이름 있는데 마찬가지로 간암세포에다가 고3이라는 아까 전에 ERM210 말고 고3이라는 거 하나만 이렇게 했을 때 똑같죠. ROS 디펜던트. 이거를 했던 논문이에요. 근데 이게 엔티 캔서 리서치라는 데 게재가 됐거든요.
이거를 보면 앤티캔서 리서치가 임팩트 팩터를 딱 검사를 해보면 1.994예요. 아까 인비보다 더 낮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논문을 아까 그 똑같은 논문을 구글 스칼러 학술 검색이라고 있어요. 이거 되게 유용하시거든요. 구글 스칼러에다가 검색을 딱 해보면 요거 하나 딱 나오는데 2020년에 나온 논문인데 1년 만에 벌써 7번 인용이 되었다고 밑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평균적으로는 뭐 1점 얼마? 밖에 안 돼야 되는데 7번이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평균을 높이는 그런 좋은 논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 논문 약간 그런 것도 홍보도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과 친해지면은 요즘에는 트랜슬레이트가 다 있잖아요. 구글 트랜슬레이트 이런 거는 좀 틀렸죠. 초록인데 추상적인 이런 식으로 해놔가지고 틀리긴 했지만 다 영어를 몰라도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파파고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추상적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파파고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셔도 되니까 영어 모르셔도 되고 전문 용어를 몰라도 돼요. 전문 용어 이렇게 찾아보면 저는 웬만하면은 이제 이렇게 영어로 찾아보시기를 권유를 드려요. 이게 좀 더 다양한데 영어를 다 읽어보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 서치를 하세요. 영어로 검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라고 클릭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밑에 요거랑 관련된 사진들이 엄청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거 딱 보면 셀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슈링키즈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게 쪼그라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아팝토틱 바디 이렇게 블랩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크게 넣은 게 우리 뭐 둘씩 모여 셋씩 모여 이러면은 그거 아시죠? 뭐 이렇게 뭐 몇 명 돌다가 3 이러면 3명 모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듯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골지체만 들어있고 뭐 여기는 미토콘드리아랑 핵이랑 들어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가지고 요거는 다시 재활용될 수 있다라는 뜻의 이제 아포프토시스에 대한 어떤 그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그림으로 되게 잘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 억지로 읽으시지 마시고 그림을 보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포토시스 해석만 좀. 세포 자멸사,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드 셀 데스라고 하는데 뭔가 예정되어 있는 그 세포의 죽음인데 그것의 종류 중에 하나인 거죠. 사실 프로그램드 셀 데스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연구되어 있고 자연스러운 죽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게 아포프토시스고 그거 말고도 한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프로그램드 셀 데스가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암세포가 암이 안 되려면은 세포가 어떤 유전적인 변형이 일어났을 때 얘가 잘못된 세포가 계속 복제가 되면 그게 암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세포네 라고 스스로 인지를 해서 얘가 스스로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 세포들이 얘를 어떤 신호를 보내서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복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영 원장님이 이제 가끔 얘기하시는 손가락 같은 게 만들어진 것도 원래는 주먹처럼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아까 전에 이제 파충류 이런 거 나왔었는데 올챙이가 꼬리가 이렇게 길었는데 그 꼬리가 나중에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변태를 하잖아요. 그때 꼬리들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 이런 것도 이 꼬리 세포들 얘네들이 1월 1일은 얘가 죽고 1월 2일은 얘가 죽고 1월 3일은 얘가 죽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탁탁탁 뒤에서도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꼬리는 없어지고 뒷다리가 탁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아포프토시스가 늘 있는 어떤 시그널 어떤 패스웨이들인데 그것들이 이제 암세포가 죽을 때 아니면 암세포가 되기 전에 죽어야 될 때 일어나는 방식이랑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뭔가 그냥 세포를 굉장한 독을 가하면 그 독성에 의해서 터져서 죽거든요. 터져서 죽는 거랑 다르게 터지지 않고 이렇게 예쁘게 분할을 다시 해가지고 얘네들이 다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죽음을 아포프토시스라고 하고 저희가 지향하는 바예요. 천연 항암제를 만들 때 아포프토시스를 일으키는 쪽으로 가야지 아포프토시스가 아니라 좀 지저분한 죽음인 네크로시스, 세포 괴사 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것이 합성 항암제와 천연 항암제의 차이점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이 논문을 보자면
이것만 해도 논문이 그래프는 보면 답답하시죠. 그래프 저도 보면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설명드리지? 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하나 보면은 어렵지는 않아요. 하나하나 볼게요. A, 요거는 요 밑에 보시면은 ERM210이 셀 바이어빌리티, 이거 비타민 할 때 바이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줄였다. 근데 여기서의 세포는 좋은 세포가 아니라 나쁜 세포를 얘기하는 거죠. 나쁜 세포, 나쁜 놈들의 생명력을 감소시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암세포를 죽였다라는 얘기고, 그 concentration dependent, 그러니까 농도가 농축됐다는 뜻이잖아요. 농도에 의존적으로,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성질이 강해졌다라는 뜻이고, 이 HEP G2 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글에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찾아보실 수 있어요. HEP G2 셀은 간암 세포예요. 그래서 여기는 HEP G2 셀에다가 ERM210을 5%, 10%, 15%, 20% 했을 때 그 간암 세포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QSG7701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 간암 세포예요. 정상 간 세포예요. 정상 간 세포에는 줄긴 줄어요. 독성이 있긴 있으니까. 그래도 얘보다는 훨씬 덜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보고서 참고를 하는 거죠. 이 약을 처방을 할 때 ERM210도 어느 정도의 농도를 써야 암세포는 많이 죽이면서 정상세포는 다치지 않게 할까, 이거를 굉장히 예술적으로 요선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겠죠.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도 똑같이 하는 고민이에요. 그런 논문들 다 계속 내시고 계시고, 거기에서 보면은 요 정도 했을 때는 줄었는데 그 다음에는 더 올라가기도 해요. 농도를 더 세게 했더니 더 잘 살아, 암세포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감안을 해서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세포 실험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의 원리가 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고민이 좀 되는데, 여기 보면은 요거를 evaluate,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요게 길죠. 3, 4, 5 다이메틸 티아졸 2, 1, 2, 5 디피놀 테트라졸리움 브로마이드 에세이, 요거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찾아보면 또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MT 해가지고 MTT 에세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MTT라고 나오죠. 이 MTT라는 거를 여기다가 세포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탈수소 효소가 MTT를 환원시켜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여기 수소가 새로 생겼죠. 여기 N 플러스 요거 딱 끊어지면서 여기에 H가 하나 생겼잖아요. 요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생기고 이 덩어리엔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을 보고서 우리가 이게 많이 살아있나 많이 안 살아있나를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이 미토콘드리아 리덕테이즈가 활성이 셀수록 색깔이 진하거든요. 이게 세다는 얘기는 세포가 많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포가 많이 살아있을수록 요거를 넣었을 때 진한 색깔이 나온다. 그래서 그거를 측정을 하는데, 이렇게 넣고서 이렇게 했을 때 이 보라색 보이시죠? 이쪽으로 갈수록 많이 살아있는 애들이란 뜻이고, 요거다가 기계에다 딱 넣었다가 오면 흡광도라는 거를 측정을 해요. 빛을 많이 흡수할수록 색깔이 진하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를 기계로 딱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 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이 결과가 요거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세포는 건드리긴 하겠지만 간암세포보다는 훨씬 좀 순하게,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쓴다면은 10에서 15% 정도까지만 써야겠다. 요 정도가 15% 하면은 정상세포는 80%까지는, 간암세포는 60% 이하로 이렇게 죽이니까 어느 정도를 할지 고민을 하는 이런 단서가 될 수도 있죠. 이런 거를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또 역시 농도 의존적인 에이팝토시스를 측정을 했는데, 간암세포에 24시간 동안 ERM210 처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아넥신 V라는 거랑, 그 다음에 PI라고 돼 있죠. 프로피디움 아이오다이드라는 거랑을 처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이거를 뭐라고 하더라? 유세포 뭐라고 하던데,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기계에다가 집어넣으면 분자처럼 얘네가 이렇게 점처럼 찍혀요. 이거를 확인하는 건데, 요거는 정말 모르겠죠. 정말 모르겠죠. 이쪽이 PI라고 돼 있죠. PI. 여기 있는 PI가 이쪽 편이고, 아넥신, 요쪽에 아넥신이라는 게 요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는 모르면 답답한데 알면 재밌어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아넥신이라는 게, 원래 정상세포는 세포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왜 인지질 배우셨죠? 그래서 요 사이로 막 소듐도 투과하고 뭐 채널도 생기고, 막 여기 보면은 칼슘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잖아요. 요렇게 인지질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데, 정상세포에는 이 PS라는 게 포스파티딜 세린이라는 거예요. 요 녹색, 그린색 인지질 요거를 PS라고 할게요. 이 PS가 정상세포는 세포막 안쪽에만 있어요. 바깥쪽에는 포스파티딜 이거 없고, PS 없고, 그냥 평범한 포스폴리피드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셀이 죽으려고 하면, 아파프토시스가 일어나려고 하면, 이게 초록색이 밖으로 나갔죠. 이게 플리핑이라 그래요. 뒤집혀요. 뒤집혀가지고, 뒤집히고 나면 이 뒤집힌 이 초록색에는 뭐가 붙어 있죠, 지금. 주황색이. 여기에 보면은 아넥신 V라고 돼 있잖아요. 아넥신 V라는 게 여기 PS 요거에만 붙을 수가 있어가지고 뒤집힌 거에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뭘 붙여가지고 형광물질을 붙여가지고 확인을 해서 형광물질이 반짝반짝한다 하면은 이게 뒤집혔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뒤집혔다는 거는 아포프토시스가 일어나려고 하네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본 거예요. 아까 요 아넥신 V 요거를 그렇게 본 거고, 아넥신 V 요거는 그쪽이에요. 뒤집힌 게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뒤집힌 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것만 이쪽만 볼게요. 위로는 아직 보지 마시고 밑에만 봤을 때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있었을 때 0%, ERM을 0%일 때, 10%일 때, 15%일 때, 20%일 때, 이쪽으로 보니까 20%일 때가 좀 더 많긴 하잖아요. 얘는 여기까지만 있는데 중간점만 봤을 때 여기 약간 이 정도, 약간 이 정도, 약간 좀 이 정도, 이렇게 좀 20%하고 15%는 큰 차이는 없지만 이쪽으로 좀 가는 걸 보이잖아요. 그래서 뒤집힌 게 뒤로 갈수록 많았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이제 PI라는 거 아직 남아있잖아요. 여기 세로줄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세로줄도 마찬가지인데, 세로줄은 제가 이걸 안 가져왔는데, 이게 세포막이 원래는 닫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뚫려가지고 PI가 투과할 수가 있는데, PI는 세포 핵에만 염색이 돼요. 세포 핵에만. 아까 보셨을 때 이게 세포 핵은 이 안쪽에 있거든요. 세포막이고 세포 핵은 이 안쪽에 있는데, 세포 핵에만 염색되는 PI가 염색이 되었다 라는 거는 밖에 있던 PI가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세포막이 뚫렸다, 방어벽이 뚫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포벽이 터졌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갈수록, 세로줄 쪽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세포벽이 터졌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포프토시스도 되는데, 여기 보면은 네크로틱이라고 돼 있죠. 네크로시스를 의미하는 것도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아포프토시스를 하려고 한다. 오른쪽으로 많이 갈수록 아포프토시스를 하려고 한다 라는 뜻이고, 위로 많이 갈수록 이미 죽었다. 근데 죽은 상태가 터졌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포프토시스보다는 네크로시스를 시사할 때 이쪽을 봐요. 그래서 요거를 4등분을 했잖아요. 여기도 보면 4등분, 이런 식으로 4등분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살아있는 셀을 의미하는 거고, 이쪽은 이제 죽으려고 하는 셀들을 의미하는 거고, 이쪽은 이미 죽은 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거 봤을 때 여기는 거의 살아있는 애들, 그쵸? 살아있는 애들. 이쪽은 죽으려고 하는 애들이 점점 많아지죠. 여기는 이미 죽은 애들이에요. 근데 이미 죽긴 했는데 어떻게 죽었다? 터져서 죽은 애들. 이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이 바닥에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밑을
벗어나지가 않거든요. 20일 빼고는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포프토시스는 했지만 네크로시스는 별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I는 별로 안 보였거든요. PI는 세포 핵을 염색하는 거, 세포 핵이 터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예를 들면 다른 거를 볼게요. 요거는 독소루비신이고 5FU 독소루비신 이런 거는 보면은 보이시죠? 네크로시스가 많이 일어났어요. 괴사가 많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항암제, 합성 화학 항암제들은 이렇게 아포프토시스처럼 아름다운 예쁜 죽음, 재활용이 될 수 있고 독소를 많이 안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다 터뜨려가지고 세포막이 터뜨려졌기 때문에 요거는 다른 거를 처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이렇게만 보셨어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성 항암제의 결과랑 천연 항암제의 결과가 그래프 모양이 다르죠. 그런 거 여기 시스플라틴도 보면은 이쪽으로 많잖아요. 여기 그냥 이 정도에만 있으면은 이렇게 바닥에 누워 있으면은 그래프가 우리한테는 더 좋은 건데 이쪽은 터뜨리는 괴사시키는 것들이 좀 많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셀은 이렇게 생겼는데 아포프토시스는 이렇게 이걸 블렙이라고 그래요. 블레빙이라고 적혀 있죠. 블렙을 형성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블렙은 그냥 원래는 없던 단어인데 생물학에서 만들어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덩어리 같은 거를 갖다가 블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렇게 되는 게 아포프토시스인데 여기는 블렙이 없고 그냥 여기 이렇게 터졌잖아요. 물질들이 밖으로 삐져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여기 PI가 여기 안에까지 염색이 되는 거고 여기는 PI가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거는 아포프토시스의 경우에는 이 윗부분에는 안 보이는 거죠. 염색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네크로시스랑 아포프토시스랑 어떻게 측정을 하는가. 그럴 때 네크로시스는 여기 PI 세로로 쭉 위로 올라갔던 게 많을 때 네크로시스가 많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 아포프토시스는 아넥신 V 요거는 가로축이었거든요. 가로축으로 오른쪽으로 많이 갔을수록 아포프토시스가 많이 됐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쭉 누워가지고 많이 죽는 것이 아름다운 죽음이 많이 그러니까 항암 세포가 죽을 때가 됐으니 빨리 죽는 게 좋잖아요. 걔네들이 빨리 죽어 없어지고, 그러니까 항암세포라고 했나요? 제가 암세포가 빨리 죽어 없어지는 게 정상세포에겐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게 전체를 위해서 암세포가 죽어주는 쪽으로 유도하는 게 이제 아포프토시스이고 저희 천연 항암제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쪽이다 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 아넥신 V를 갖다가 수치로 수치화한 거예요. 이게 수치화하기가 기계로 해요. 요거를 갖다가 요거 분의 이거 전체 분의 이거 전체 100 중에 요거 전체 100 중에 이 숫자 있잖아요. 숫자를 더해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게 웨스턴 블라팅. 웨스턴 블라팅은 원래 DNA는 또 RNA는 서던 노던 블라팅이 있는데 단백질은 웨스턴이라고 해요. 원래 서던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개발했는데 서던 사람 이름이랑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노던이라고 부르고 웨스턴이라고 부르거든요. 요거는 BCL2, BAX, C 캐스페이즈 9, 7, 3, 베타액틴 요런 단백질들이 얼만큼 많이 ERM210의 투여에 따라서 발현이 되는가를 단백질 양으로 본 거예요. 진할수록 단백질 양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베타액틴이라는 거는 우리가 집 지키는 애들이에요. 하우스키핑이라고 해가지고 늘 거의 일정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도의 애들을 이거를 컨트롤로 먼저 써요. 요거 좀 많긴 한데 그래도 24시간이나 지났으니 그렇다고 하고 비슷하다는 걸 일단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아포프토시스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이거든요. 걔네들의 활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건데 보면은 얘는 BCL2는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었죠. BAX는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났고 9, 7, 3 전부 다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났어요.
그 얘네들이 도대체 어떤 애들이길래 어떤 거는 늘고 줄고 했지?를 보시면은 그런 관점에서 찾아본 구글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BCL2를 찾아봤더니 아, BCL2는 아파토시스 레귤레이터이기는 한데 아파토시스를 안 시키는 애야. 안티 아파토시스야. 세포가 나는 이제 죽어야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못 죽게 하는, 그래서 암을 막 발생시키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줄어야지 맞는 거죠. ERM210을 먹으면 얘네들이 줄어들고, 나머지들은 아파토시스를 생기도록 하는, 유도하는 애들이어서 늘어나는 것들을 확인했을 때 아, 요 우리 ERM210 먹으면 좋겠네 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BCL2는 시간에 따라서 또 봤죠. 24시간이 됐을 때, 3시간이 됐을 때, 그 다음에 BAX는 줄고 늘고 늘고 이렇게 뒤에 늘고 서서히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봤어요. 아, 요거는 그 아까 전에 나왔던 BCL2, 그 다음에 캐스페이즈 9, 3, 7 요것들이 아파토시스를 일으키는 분자들이다, 단백질들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도식도인데, 어떤 자극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이게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에 이게 이제 사이토크롬 C거든요. 사이토크롬 C가 미토콘드리아의 그 기질 안에 있으면 그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인가 그 왜 세포 그 전자 이렇게 수송 전 해가지고 ATP 많이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36개에서 38개 ATP가 나오는 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거를 사이토크롬 C가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이토크롬 C는 이 안에서 ATP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이 자극이 들어오면 여기 구멍이 숭숭숭숭 나요. 그러면서 이 사이토크롬 C가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럼 밖으로 빠져나오면 얘가 APAP1이라고 하는 아파토시스 액티베이팅 팩터랑 붙어가지고 캐스페이즈 9을 활성을 시켜요. 그럼 캐스페이즈 9은 다시 3를 활성시키고, 캐스페이즈 3는 다시 7을 활성시키고, 결국 얘가 세포를 이렇게 아포토시스 시키는 요런 구조가 나오거든요. BCL2는 보면은 요 사이토크롬 C가 아파프 이게 도와주는 요거를 못하게 막아주죠. 여기 요 표시는 못하게 하는다는 얘기고, 여기 화살표 이렇게 된 거는 도와준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다 그런 얘기예요. 그 캐스페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아파토시스를 보면 인트린식 패스웨이라는 게 있고 익스트린식 패스웨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논문에서는 익스트린식 패스웨이는 안 봤어요. 익스트린식 패스웨이는 이제 파스 리간드가 작용을 해서 이게 뭐 데스 도메인 만들어져서 여기서 캐스페이즈가 들어오기는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인트린식이랑 익스트린식이 완전히 분리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이게 서로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캐스페이즈가 활성화가 되어서 아포토시스를 일으키는 건데, 인트린식 패스웨이라는 게 있고 익스트린식 패스웨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논문에서는 익스트린식 패스웨이는 안 봤어요. 익스트린식 패스웨이는 이제 파스 리간드가 작용을 해서 이게 뭐 데스 도메인 만들어져서 여기서 캐스페이즈가 들어오기는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인트린식이랑 익스트린식이 완전히 분리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이게 서로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캐스페이즈가 활성화가 되어서 아포토시스를 일으키는 건데, 역시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사이토크롬 C가 나오고 이렇게 얘네들이 아파토솜이라는 거를 만들고, 이것이 그 캐스페이즈 9을 조금 쉬었다 하면 아, 그런가요? 예, 뭐 이해되기도 하고 또 많은 양이 있어서 이해가 조금 막 벅차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중간 점검 얘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예, 여기까지 요 지금 캐스카이드 요 얘기 좀 인트레이싱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앞부분까지 보신 소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좀 확인을 정리하고. 예. 그 ERM210을 썼을 때 암세포를 많이 공격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상세포도 좀 정상을 갖고 있는다고 예.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병원에서 만약 이 약을 썼을 때 우리가 이런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정기적으로 CT도 찍고 피검사를 하면서 이게 뭐 멈춰야 되겠다, 약을 바꿔야 되겠다, 예. 그런 걸 하는데 예. 우리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어느 정도 그거는 계획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 얘기는 이 앞번에 우리 이제 정현정 원장님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 과정을 좀 체크를 했어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그 지금 암세포가 죽는 이렇게 한 것과 정상세포에 약간의 손상이 있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미미하다. 저게 논문으로 받아들일 때 저게 만약 많았다 그러면 논문으로 저 정도 전에 실어주지도 않아요. 이거는 암세포를 죽이지만 건강한 세포도 많이 죽여서 독성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저 정도면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그러한지를 검사해 보면 뭐 간기능 지수라든가 그 외에 뭐 종양 표지자라든가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당뇨 수치가 높아진다든가 고지혈이 높아진다든가 혈압이 갑자기 막 상승한다든가 너무 떨어진다든가 이런 전체적인 바이탈 사인을 체크를 한 거죠. 해본 결과 간 기능 지수는 오히려 뭐 아주 높지는 않았어도 높은 게 낮아지더라. 간 기능이.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제일 크게 안심이 되고 고무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한약 그럼 무조건 간에 안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제 1번으로 물론 지금 우리 ERM210이 간암뿐 아니라 모든 암에도 다 도움이 된다는 건데 1차적으로 간암을 실험을 한 이유는 그 선입관을 좀 바꾸고 싶어서였어요. 근데 오히려 간 기능 지수는 더 낮아지는 영향성을 가졌고 간 기능이 이것 때문에 확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한 400여 명의 중에서 한 3케이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뭐 70, 80, 뭐 살짝 올라간 건데 그게 이것만의 변수가 아니라 다른 복합적 변수로 판단이 됐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서 간의 폐해는 거의 없다. 그 점. 그리고 아까 영양 표지자라든가 우리 바이탈 사인이 전체적으로 다들 좋아졌다.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써도 좋고 오히려 항암 효과, 항암 효과에 대해서 지금 2가지 얘기를 했죠. 말 나온 김에 정리하자면 세포 괴사하고 네크로시스, 세포 자살 또는 세포 자연사, 세포 자멸사 이름이 딱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데 이걸 아포토시스 또는 에이포토시스라고 하는 그 2개가 큰 차이가 있어요. 아까 얘기를 했지만 괴사는 그 외부의 타살 비슷하게 확 죽여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질을 확 뿜으면서 염증이 나오고 이제 옆에 세포까지 염증을 좀 오염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약간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쪽은 처음에 이게 괴사, 네크로시스하고 차이가 뭔가 했는데 이상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냐면 저절로 이렇게 쪼그라져가지고 뭘 품지 않고 뿜지 않고 그래가지고 대식세포라고 하는 거 마크로파지 이런 게 이렇게 딱 삼키기 좋게 딱 먹기 좋은 상태로 이렇게 딱 가면 대식세포가 꿀떡 삼킨 다음에 이게 분해해가지고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옆에 세포에 문제를 안 일으키는 방식의 죽음을 세포 자살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세포 생명체는 이 기능이 우리가 건강한 암이 안 걸렸어도 되게 중요한 게 그때 아까 말했듯이 주먹도 원래는 둥그랬다가 요 사이사이가 세포 자살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 요 세포 사이사이가 알아서 자살하지 않았다면 그냥 둥그런 체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T세포라고 하는 게 흉선에서 훈련을 받아요. 무슨 훈련을 받을까요? 면역세포인데 셀프인지 넌셀프인지를 구분하는 훈련을 받아요. 나다움과 나답지 않음을 구분하는 훈련을 받는데 그중에 약 95%는 탈락한대요. 한 5%만이 제대로 이게 딱 된 것만 살고 그때 구분을 못하는 애들은 다 세포 자살을 한대요. 만약 그게 자살을 안 해가지고 나오면 내 몸의 변화도 막 가서 공격하고 면역작용을 일으키면 면역이라는 것이 좋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자가 면역처럼 되는 큰 문제잖아요. 그런 것이 아포토시스고요. 또 이거를 좀 크게 자연의 질서로 보면 자연의 질서에도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는 아름다운 과정이 있어요. 그게 단풍이에요. 잎사귀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쪽으로 가 영양분을 끊어가지고 싹 죽이는 그 중간에 일어난 그 뭐랄까 그 장엄한 아름다움이라고 하죠. 자신의 그 꽃을 다 피운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을 위하여, 그 다음 후배를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열매로 에너지를 모을 때 이거를 싹 자살시키고 죽이는 거죠. 그게 이제 자연의 질서예요. 우리에게 아까 그래서 이거를 세포 자연사, 프로그램드 데스, 죽기로 프로그램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애정사. 우리는 전부 한번 죽기로 애정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 신의 질서라 해도 좋고 우리 인간의 다세포 생명체가 선택한 방식이라고 해도 좋아요. 근데 절대 끝까지 안 죽으려고 하면 자연의 질서를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가 딱 그거예요. 암세포가 건강세포하고 다른 차이가 불멸성이에요. 절대 안 죽는. 언제까지? 영원히. 근데 다세포 생명체는 확 숫자를 늘렸다가 조금 천천히 늘렸다가 뭐 멈췄다가 오히려 이렇게 좀 이제 죽일 건 죽이고 고요하게 있다가 이제 때를 기다리면 씨앗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그 다음에 또 피어나죠. 유전자 측면에서 이게 영원히 사는 걸 알 수도 있느나 한 개체로 보면은 생장, 화, 수, 장을 죽기도 하죠. 그 자연스러운 질서를 어기는 게 암세포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연스럽게 죽어갈 수 있는 것을 촉발한다. 그걸 우리는 그러니까 죽인다, 전쟁을 한다기보다는 다스린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10대도 아니고 50대, 40대, 60대, 70대 가면 저절로 숫자를 막 늘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갈무리도 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저절로 이렇게 사라져 주기도 하고 그 역할을 다스린다. 그게 이쪽 아포토시스이고 그러면 부작용이 없고요. 오히려 몸이 편안해지고 뭐 잠도 잘 오고 식욕도 대소변도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기는 뭐 혈압 오른 거, 고지혈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좋아지더라. 이게 이제 이 두 개의 차이입니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 좀 전달이 됐을까요? 예. 예. 저도 그 아포토시스로 이제 항암을 그런 식으로 세포를 암세포들을 자멸시키고 싶은데 수술을 받으면 어쨌든 몸에 암세포들이 퍼진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수술을 거부했었지만 했고 난소암 수술을 예. 그리고 나서 항암도 처음엔 거부했지만 너무 그 대형 병원과 등지고 싶지 않은 어쨌든 마음도 있었고 교수님도 너무 확실하게 괜찮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1차 항암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연 항암을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하거든요. 지금 논문 해주신 게 ERM210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항암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오케이. 좋은 질문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최근에 EBS에서 위대한 수업 해가지고 시리즈로 나온 중에 암 생물학의 뭐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대가라고 하는 와인버그 박사가 암에 대하여 5부작으로 한 게 있어요. 뭐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겠는데 그 와인버그 박사가 그렇게 밝혔어요. 빠르게 성장하는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이 서양에서의 전통적 암치료법인데 그러나 암 줄기세포는 죽이지 못하더라. 암 줄기세포가 재발 전이의 주원인데 암 줄기세포만을 겨냥해서 여러 가지 뭐 차전 치료들로 하면 굉장히 뭐랄까 부작용도 줄이고 근본 뿌리를 하긴 하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렇게 약간 네크로시스적인 걸 치료를 안 받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원리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이게 커져 있으면
덩어리가 크면 한 개, 예를 들어서 100개일 때 이게 2배로 늘어가는 것은 200개지만 10,000개면 한 번 늘기만 해도 20,000개가 되잖아요. 그런 거를 덩어리에 대한 부담이라고 해요. 매스 벌든이라고. 그래서 큰 거는 일단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약간의 조금 부작용이 있더라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해볼 만한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하면 근데 암 줄기세포는 잘 못 견디고 이게 다시 또 확 숫자를 늘리니 이 두 개를 같이 겸하면 더욱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와인버그 박사의 제안이고 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상태에 따라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게 아주 천하의 최고 좋은 보약으로 알고 쓰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매수가 커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항암의 뭐 표적 치료든 면역 치료든 세포 독성이든 쓸만한 타이밍에는 같이 하는 게 좋다라는 게 뭐 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방법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양약이고 한약이니까 같이 병행을 하면 안 되나? 막 이 생각을 했었죠. 그거에 대하여는 통합된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저희 결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아까 내용을 조금 정리해 봤는데요. 뭐 무슨 좀 도움이 됐을까요? 네. 네, 그러면 그 다음 진도를 한번 봐볼까요? 네, 원장님이 아까 단풍 얘기하셨는데 그 아포프토시스 원래 어원이 아포가 이렇게 뭐뭐로부터 뭐뭐에서부터 떨어져서 이런 뜻이고 프토시스 이것이 이제 진짜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밑으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풍이 마치 떨어지듯이 그런 뜻이 맞긴 맞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쓰러진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쓰러지는 게 아니고 쓰러진다 이런 느낌. 예, 맞아요. 그렇게 떨어지듯이 바닥으로 떨어지듯이 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저희 거의 끝나가는데 맨 마지막이 좀 어려울까 싶어서 고민이 좀 되기는 하네요.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신 분들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인트린식이랑 익스트린식 패스웨이로 나뉘어져 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 외부에서 뭔가 자극이 들어왔지만 사실 내부에서 이것을 인지를 해서 이런 패스웨이가 일어난다는 얘기고, 이것이 항상 이제 이재 원장이 강조하듯이 한 번에 쫙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요거를, 요것이 요거를, 요것이 요거를, 요것이 그다음 요거를 이렇게 계단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대신 이렇게 뭔가 즉각적이지 않아서 몸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 같은 거를 하고서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에서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랑 이렇게 약간 완만하긴 하지만 그래도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저는 몸에서는 이런 기전들이 많아서 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얘가 완충해주고 또 얘가 또 완충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몸에서는 훨씬 이 부작용이 덜하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계속 400명 검사를 했을 때 도리어 좋아지거나 안 좋아지시는 분들은 뭔가 항암 중에 좀 독한 항암이나 좀 힘든 항암을 하셨던 분들, 이게 제 기억에는 2분이 있었고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심장에 천공이 있으셨던 분, 이렇게 3분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 외에는 다들 좋으시다고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부작용 있으신 분들 없으시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나오고 이게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게 이거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캐스케이드라고 해서 폭포가 이렇게 되듯이 이 효소가 여기로 떨어지고 그럼 이 효소가 다시 여기로 떨어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진다는 뜻이고요. 이것이 이제 이재영 원장님은 캐스케이드라고 저한테 계속 설명하라고 그러시는데 자연의 또 인체의 신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거나 하는 거는 사실 좋지가 않아서 약 같은 것도 한번 먹으면 다 바로 나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좀 느리더라도 근본 치료를 하면서 가시는 게 되게 에이팝토시스적이거든요. 회비 같은 거. 그런가요?
그럴 수 있겠어요. 이게 발효가 되어가지고 미생물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다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림들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계속 이걸 제가 여러 번 갖고 온 이유가 이거예요. BAX가 있고 BCL2가 있고 사이토크롬 C가 있고 아이파프1이 있고 캐스페이즈가 9이 있고 3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는 7이 있어요. 이렇게 좀 눈에 익으시죠, 이제. BAX, BCL2, 사이토크롬 C, 캐스페이즈 3, 9, 또 7 이런 식으로 눈에 익잖아요. 그런 다음에 논문으로 돌아가면 BCL2가 여기 있고 BAX가 여기 있고 캐스페이즈 9이 여기 있고 7이 여기 있고 3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그림에 있던 아이들이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활성이 BCL2 같은 경우는 한 3시간쯤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6시간에 확 떨어졌어요. BCL2는 아까 전에 이렇게 화살표 아니고 쫙 막아져 있는 이런 그림. 이거 아포프토시스 못하게 하는 애거든요. 얘는 줄어들어가지고 아포프토시스를 도와준다. 그다음에 BAX 같은 경우에는 얘를 또 못하게 하는, 이것 두 개가 합쳐지면 뭐 이렇게 2개씩 붙어가지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얘는 어쨌든 도와줘요. 그리고 얘도 먼저 맨 처음에 1등으로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캐스페이즈 9이고 그래서 1시간째부터 벌써 이만큼 올라가 있고 2등으로 활성화되는 게 3예요. 그래서 3시간째부터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계단식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이제 12시간쯤서부터는 7이 와서 얘가 정말 이렇게 아포프토시스가 일어나게 완전히 어떤 해결사 역할을 하는 그런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논문으로 봤을 때 이런 역동이 있어가지고 저는 다 알면은 재밌는데 다 모르셔도 돼요. 그냥 논문을 굉장히 잘 쓰지 않으면 이렇게 액셉트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냥 믿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알고 보시면은 좀 어떤 우리가 뭐 먹을 때도 이게 약이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먹는 거랑 그냥 먹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문을 한 번씩 보시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내가 나에게 이런 좋은 약, 이런 기회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한 번씩 논문을 읽어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났습니다. 워낙 어려운 개념이어서 뭐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고요. 저도 뭐 이런 공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머리에 쥐나는 것 같더라고요. 복잡한데 한 번 보고 또 두 번 보니까 설친근하더라고요. 다음번에 얘기 들으면 저기 한 서너 개는 10개 중에 어디서 들어본 얘기야. 개념도 이해했어. 그 한 5번 정도 보니까 희한하게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나도 모르게 막 찾아보고 그 다음을 찾게 되고 신기한 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처음에 큰들 싹 그냥 뭐 이런 뜻인가 뭐지 하고 개념 정도만 용어만 눈에 익숙해도 그 다음 하다 보면 이제 알면 알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뭐 사랑하게 된다 이런 얘기처럼 되고 실제로 아까 마지막 얘기한 얘기하고 마치죠. 뭐 하버드에서 흥미로운 심리학 실험을 했는데요. 그 큰 건물에 청소하는 분들 비만이 있는 분들이 많았대요. 당뇨, 비만. 그런데 저 사람들이 하루 이 운동량이 굉장히 많은데 저렇게 비만과 당뇨가 많은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하루 운동량을 쫙 조사해 관찰했더니 이 정도이고 이 운동량이면 굉장히 비만과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원리를 갖고 설명을 해가지고 들은 그룹하고 옛날처럼 똑같이 하는데 그거 안 들은 그룹하고 얼마 후에 봤더니 이 차이가 엄청 났대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하는 일은 똑같은데 이게 지금 내가 운동을 내가 좀 고급스러운 일을 안 하고 이런 일을 하니 돈 벌어 먹고 살아야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과 아이고 이게 운동도 되면서 뭐 일하는 거네 하면서 하는 것과의 차이가 아닐까. 이게 할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돈을 버는 일이기도 하면서 내 건강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것과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나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약도 뭐 먹으라니까 어떤 분은 심하게 뭐 돈을 맞추라니까 먹으니까 할 수 없이 먹어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이면 차라리 안 드시는 게 좋겠고요. 이래서 이런 노력을 가지고 이런 원리로 애를 써서 나름 했구나. 뭐 아직도 물론 우리가 더 연구할 부분이 있고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뭐 작은 거라도 받아들이는 수용적 마음으로 하시면 훨씬 효과가 좋다. 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정 원장님이 독특한 재원이세요. 이런 걸 이렇게 실험에 대한 거를 잘 설명하고 원리와 근원까지 또 영어의 그 아포토시스 저를 처음 알았습니다. 되게 이렇게 단풍하고 아주 어원이 비슷하다는 얘기까지 잘 알면 이게 다 통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모실 기회를 갖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